아껴둔 사랑을 위하여. 또 제가 이 책을 좀 좋아해서 이제 사긴 샀는데, 제가 사실은 모든 연애 소설을 이제 섭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만화방에 살았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우리 만화방에 이제 소설책이 있으니까, 우리 한창 여성들 사이에서, 우리 여학생 사이에서는 그런 책 돌려 읽는 게 유행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거의 읽었다고 보면 됩니다. 섭렵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이게 제가 언제 이걸 샀는가 보니까, 이 책이 1996년에 1996년 지금이 몇 년도고, 2021년이죠. 그럼 이 책이 지금 한 20년 정도 된 책이, 이제 책을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이 책을 아직 이제 남아 있네요. 이번 만남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만남편으로. 키트는 하루 일과로 지친 몸을 이끌고 199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좀 오래,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은, 키트는 하루 일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구릉마를 타고 목장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읽고, 저도 잠이 안 오면 사실은 좀 불면증에 좀 시달리기도 해서, 잠이 안 오면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훑어보고, 또 남의 그걸 또 음악도 듣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누워서 좀 듣는 쪽이 좀 낫더라고요. 이제 그래, 아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이제 사실은 성경책도 그래서 읽고 제가 들으려고 이제 낭독해서 녹음해서 하는데, 이제 남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나도 이제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구릉마를 타고 목장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말은 우리로 가서 저녁으로 길이 먹을 것만을 기대하면서 길을 앞으로 쫑긋 세우고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그러나 키트는 루 심판슨이 우물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말의 고삐를 틀었다. 밤새 구릉말은 우리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나요? 그녀는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춰 세우고는 상체를 앞으로 굽히면서 루를 바라보았다. 루 심판슨은 40살이 넘었으며 작은 키에 몸이 마르긴 했어도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가 쓰고 있는 땀에 젖은 모자는 그의 벗겨진 머리를 감춰주었다. 그는 키트가 태어나기도 전에 클라잉 이글 목장에 와서 일해왔다. 그는 사리에 밝은 성실한 리더로서 키트에게는 아저씨처럼, 그리고 일할 때에는 동료로서 지내왔다. 전형적인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는 그는 열심히 일했으며 매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펌프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말이야. 그는 손에 묻은 기름을 작업복에 썩 문질러 닦고는 모터의 보호덮개를 집으면서 말을 했다.
기름칠을 안 했더니 뻑뻑하더라고. 이젠 잘 돌아가는구만. 그래. 애쓰셨습니다. 키터가 말을 탄 채 인사했다. 아니, 축사 쪽에서 금속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키터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트랙터가 축사 앞에 세워져 있었다. 키터는 트랙터 앞바퀴의 한쪽에 누군가가 무릎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물었다. 칼 녀석이 또 뭔가를 고장 내뜨린 것 같은데. 료가 대답했다. 키터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즉각 명령을 내렸다. 목장 치료구에서 서쪽으로 4분의 1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울타리 기둥 밑둥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헛간에 새 철주들이 있으니까 내일 아저씨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교체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제가 고정을 시켜놓긴 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서 일을 어떻게 착수하겠다는 확답을 받지도 않은 채 지체 없이 말에 박차를 가해 축사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표정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굳어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녀의 무뚝뚝한 음성은 매몰차고 냉랭했다. 남자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키트는 카일 조한슨의 주근깨 낀 얼굴이 서서히 불그스레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카일 조한슨은 키트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았다. 목장 일을 해보려고 결심하고 이곳에 온 소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려 했다. 그가 목장에 처음 들어와 일을 할 때 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전혀 거의 없었다. 그가 목장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다. 그는 비록 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목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따금씩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조심성이 없는 성향을 지닌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그의 장점이라면 일단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완전히 그 일에 빠질 정도로 전념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그는 뭔가를 망가뜨린 것 같다. 키야, 트랙터 운전대 축이 좀 파손된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제서 겨우 고개를 들면서 운전대 축을 자세히 점검하는 채 했다. 여기가 좀 파손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죠? 키트가 다그치듯 물었다. 구덩이에 그만 덜컹하며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번 비 때문에 길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가 어물어물쩡하게 대답했다. 방목지 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프랭크가 와서 제게 말을 거는 바람에 그만. 참 잘하는군요. 구실삼아 요리조리 핑계대는 그의 변명을 듣다 못해 그녀는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 트랙터는 경주용으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대체 언제쯤엔 그걸 알게 되죠? 트랙터를 타고 마치 말을 달리듯 그렇게 전속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가 중물거리듯 대답했다. 내일까지 당장 트랙터를 고쳐놓도록 해요. 키터가 매섭게 몰아쳤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 하든 상관 않겠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아가씨. 우물쭈물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의 푸른 눈빛엔 고분고분한 대답과는 달리 반항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키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로선 호된 질책이 필요했다. 남성으로서의 그의 자존심은 자기를 크게 나무란 사람이 여자였다는 데서 더욱 상했던 것이다. 그녀는 감정을 절제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대항해 그가 반항이라도 한다면 그를 해고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트랙터로부터 말머리를 돌렸다. 지금 당장 그녀로서는 목장 일을 위해 누군가에게 따로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녀의 판단에는 분별력이 있었다. 그녀는 일단 그 자리에서 비켜나 그를 더 이상 어떤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키트는 말을 끌고 돌아가면서 카일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를 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한담? 평상시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오늘 일도 내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키트가 카일을 질책하고 가면서 그와 동시에 루가 카일에게로 다가간 것이 분명했다. 키트는 카일의 말을 받아서 루가 약간 경계하는 어조로 위로의 말을 해주는 소리를 들었다. 야, 오늘은 사람들이 모두 별로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보구나. 아가씨는 정말 잔소리가 심한 여자라고요. 그분을 만나자고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행동하는 걸 보면 꼭 저주받은 처녀 여왕 같다니까요. 아이고 그만하게 이 사람아. 루가 그의 말을 끊었다. 키트는 가슴 속에 순간적으로 아픔이 찾아왔다. 마기 할머니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인간이 내뱉는 말이 어떤 몽둥이나 돌팔매에 맞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키트로스는 그것이 몹시 궁금했다. 과거에 그녀는 그 말을 단지 드스럽지 않은 말로만 알았다. 가축의 우리가 있는 쪽으로 가자면 그녀는 방목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나 있는 길을 지나서 간다. 키트는 평상시처럼 육중하고 우람한 여러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대저택의 현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목재를 거치게 잘라서 만든 대저택의 바깥쪽 벽은 그녀가 언젠가 사진에서 본 로키 산맥에 있는 사냥꾼용 오두막집과 유사해 보였다. 제멋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1층짜리 건물의 구조는 시골스런 소박함을 풍겼다. 이것이 오히려 이 저택이 풍기는 인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풀모지대인 다코타의 조야한 광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평상시에 키트는 대저택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다. 그러나 그녀는 내부에서 이는 어떤 강한 충동으로 그곳에 눈길을 돌렸다.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태양은 대저택의 현관 앞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진 앞으로 열려진 채 우뚝 서 있는 대문을 그녀는 볼 수 있었다. 키트는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그 저택 내부를 좀 환기시켜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 저택의 대문 닫는 것을 깜빡 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사실 네이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떤 일에 대해서 방심해 사는 것 같았다. 이 만남편입니다. 2장은 만남편. 그녀는 성급히 거세된 구릉말의 방향을 저택의 현관 앞 말을 메어둘 수 있는 곳으로 돌렸다. 키트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느슨하게 한 다음 그것을 말뚝에 메었다. 그리고 나서 박차 소리를 잘게 짤랑짤랑 내면서 현관 쪽으로 3발짝 정도 걸어 올라갔다. 그녀가 현관을 가로질러 새 그물창으로 된 문 쪽으로 걸어가자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널빤지가 깔려있는 바닥에 공허한 울음소리를 냈다. 열려있는 안문을 닫으려고 문 앞으로 다가간 키트는 잠시 머뭇거렸다. 키트는 아마도 할아버지가 창문들을 열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대신 새 그물창을 열어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키트는 널찍한 출입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그 집이 늘 자기에게 아픔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멈춰섰다. 열려진 여러 개의 방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은 그러나 저택 내부의 눅눅한 공기와 그녀의 콧곳에 맴도는 곰팡이 냄새를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다. 현관 안으로 대략 6발짝 정도 걸어 들어가는 키트는 서재 쪽으로 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온 신경이 갑자기 긴장되면서 그녀는 어석어석해지고 마치 자신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지못해 그녀는 열려있는 문 쪽과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진 벽난로의 거무스름해진 노상은 바로 문의 맞은편에 있는 바깥쪽 벽에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앞의 마루 위에는 회색 꿈의 밤색 가죽이 깔려 있었으며 그 가죽에 달려있는 누르스름하면서도 흰 어금니는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고문 가죽은 이곳을 제일 처음 개척한 남작이 목장의 가축들을 습격하고 다니는 고물 사냥하여 얻은 수렵 기념물이었다. 그 회색 꿈은 아마도 불모지대의 마지막 산물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늑대와 피마와 같은 육식동물은 분명히 아직도 다코타에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키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곰가죽 깔개가 아니라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초상화였다. 방이 좀 어둡긴 했어도 뿌연 창유리를 통해 들어온 빗줄기를 통해 키트는 유화로 된 초상화를 볼 수 있었다. 초상화는 연한 푸른색을 바탕으로 한 남자의 한창 때의 얼굴 모습을 담고 있었다. 모래 빛깔의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은 윤곽이 뚜렷하고 스마트한 얼굴의 널찍한 이마 위에 반쯤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외모가 잘생기긴 했지만 키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푸른 눈에는 어딘가 번덕이는 성광과도 같은 사악한 기미가 엿보였다. 이 초상화는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 그녀를 그 방 안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었다. 어느새 장갑 낀 그 두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면서 그녀의 두 손이 두 주먹으로 변해갔다. 첫 번째 남작의 손자 초상화를 쳐다보던 그녀의 갈색 눈에는 끝없는 정오의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듯했다. 솟아오르는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뻣뻣해진 모든 근육은 잘 달구어진 강철처럼 변해갔다. 초상화 속의 인물이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키트도 알고 있기는 했으나 그 사실이 그 초상화를 대하고서 반응하는 그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타오르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가열되어 끓어오는 그녀의 피는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과도 같다. 이것은 정복되고 억압되기를 거부하는 하나의 분노였다. 이런 심경은 부르르 떨고 있는 긴장된 그녀의 몸과 굳게 감아진 양 주먹에 역력히 나타났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두 눈에 어렸다. 이 눈물은 그녀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당신이 바라는 게 뭡니까? 한 낯선 사람이 냉담하면서도 거만하게 들리는 느닷없는 음성에 그녀는 깜짝 놀라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녀는 제자리에 선 채 주위를 돌려보면서 순간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초상화로 쏠렸던 그녀의 모든 신경이 단단한 목재로 짜여진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지면서 그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낯선 남자였다. 그녀가 목장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침착하고 자제력 있어 보이는 완화된 그의 태도는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상화를 보고서 격분해하던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른 놀라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 거기에 그 순간의 긴장을 적절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 목장에서 나가라고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키트는 그때까지 속에서 끓고 있는 분노를 폭발시켰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대체 누가 당신을 여기 보냈죠? 그녀는 기세를 잡으려고 선제 공격을 했다. 키트의 단호한 말은 그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으며 그에게서 제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당갈색 눈에는 침착성이 엿보였으며 단지 그는 차분하게 키트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털이 덥수룩하게 난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절 들여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들여보내준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하얀 이를 드러냈다. 그의 냉소는 그녀의 분노를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의 그만한 태도는 그녀에게 자극적인 하나의 공격과도 같았다. 키트는 현관 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호된 맛을 좀 봐야겠군요.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키트는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긴 했지만 그를 쉽게 몰아낼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그런 어리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속으로 낯선 남자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조금이라도 고초를 겪는 모습과 의기양양한 그의 표정이 일그러져 가는 모습을 그녀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키트의 분노는 날카롭게 짤랑거리는 그녀의 부채에 달린 박차 소리가 더욱 잘 말해주었다. 그녀는 문 가까이에 이르러 새 그물창을 통해 루와 카일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쪽 팔로 문을 힘껏 밀어 제껴 열었다. 루! 카일! 키트는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두 사람은 키트의 날카로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대저택 쪽을 향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보았다. 키트가 서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표정에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이리 좀 와보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여기 웬 남자가? 키트, 우린 벌써 새 남장님을 배웠다고. 누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곁눈질을 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칼과 나는 그냥 고장난 트랙터 때문에 가볼게. 그리 알아. 교체할 부속품이 있는지 전화 문의를 좀 해봐야 하거든. 루이 트랙터 수리에 대한 나중의 말은 별 문제가 아니었으나 먼저 말한 새 남작이란 그의 말은 그녀를 적잖이 놀라게 했다. 마치 그녀의 온 신경 조직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잠시 후에야 키트는 전쟁터에서 둥둥거리는 북소리처럼 귓전에 울리는 소리가 자신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라는 것을 의식했다. 그녀는 천천히 새 그물창을 닫으면서 루와 카일이 가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키트가 돌아서자 그들도 동시에 발걸음을 떼었다. 낯선 남자. 그녀는 하는 수 없이 호칭을 정정했다. 새 남작은 태연자약하게 열려진 서재의 문설주에 한쪽 어깨를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게손가락 옆면으로 자기 입술 부분을 가로로 문지르고 있었다. 집게손가락이 어느새 이러하는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데 대해서 키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유심히 그녀를 살폈다. 당신이 새 남자이셨군요. 신랄한 그녀의 말에는 비난의 여주가 들어있었다. 새로 접한 소식을 탐탁지 않게 받아들인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심장을 달리 가장하여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에서 손을 떼고는 몸을 바로 하고 섰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태도에는 어떤 느긋함이 엿보였다. 어렴풋이 그리고 그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인 그의 고갯짓은
그녀가 비난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 했다. 리즈 탈보트입니다. 리즈의 말은 평이한 어투였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고 해서 키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그에게 없었다.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왜 저한테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죠? 키트는 나지막하면서도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리즈 탈보트가 자기를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의 시선이 굳어지면서 그는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난 풋내기 애송이에겐 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럼 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큰절이라도 올린 다음 누군지 몰라봬서 주인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가늘게 뜬 갈색 눈으로 그녀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가늘게 뜬 갈색 눈으로 그녀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키트는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얼룩져 있는 그녀의 모자란 털어 올리는 머리를 감추면서 아래로 푹 눌러 쓰여져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입술에도 역시 뭔가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었다. 남성용 셔츠에 가죽을 대어 기운 청바지와 누비에서 만든 헐렁한 남성용 조끼는 날씬한 그녀의 몸매를 볼품없이 보이게 했다. 게다가 그녀는 박차가 달린 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가죽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재밌어하는 그의 눈빛에 냉소의 분위기가 어려있었다. 당신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봐도 여자로 봐줄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욱이 나 또한 그때 남자처럼 말하는 여성을 대학에 데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저를 남자로 잘못 봤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유로 당신을 싫어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키트가 대받아쳤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분명 이곳에서 일하는 분 같군요. 키트가 순간 머뭇거렸다. 틀림없이 새 남작 리즈 탈보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네, 전 여기서 일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마디도 더 덧붙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주의 깊이 지켜봤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캐더리.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마치 자신의 여성성을 주장하려는 듯 자기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 키트 보너입니다. 보너라고요? 그가 그녀의 성을 되풀이하여 언급했다. 목장 지배인과 성이 같군요. 당신이 그분의 손녀이십니까? 네. 키트가 긴장하면서 갑자기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셨죠? 오늘 오후에 당신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잠깐 말씀하시더군요. 리즈 탈보트가 계속해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말을 타고 어딘가로 나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당신은 제가 말을 타면서 한간 오후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군요. 그녀가 계속해서 도도하게 말을 이어갔다. 한가로이 말을 타고 목장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셨겠지요.
아니지. 이거는 난 여자네. 한가로이 말을 타고 목장을 어슬렁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셨겠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어이? 키트는 그와 계속해서 시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그로부터 눈길을 돌렸다.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그녀의 질문은 단호하고 도전적이었다. 전 플라잉 이글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찬 어조로 말했다. 질문의 허를 찌르는 그의 대답은 그녀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당신께서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해선 별로 달갑지 않게들 생각해요. 키트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그녀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오히려 묵직한 편이었다. 당신의 경우에만 그렇겠죠. 리즈 탈부트는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그녀의 적대감이 오히려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 흥미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듣고 있다. 당신이 방문해서 받은 어떤 한 대도 마음에서 우러난 예우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예의 범주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는 불만에 쌓여 투덜거리는 말갈량이 아가씨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녀를 애먹이고 있었다. 키트는 갑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몸을 부르르들었다. 전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소리 높여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댕기고? 이게 여자 말이네요. 전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소리에 높여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가 조롱조롱 말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농장을 방문한 데 대해 제가 의혹을 품는다고 해서 이거는 여자 말이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농장을 방문한 데에 대해 제가 의혹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안색이 점점 경색되어 가는 것을 보니 그의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날렵하고 의욕적이면서도 기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용모 중 약간 굽은 그의 코는 좀 험악한 인상을 느끼겠다. 아마도 뭔가를 위한 가시에서 방문을 하셨겠지만 곧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암시한 채 넌지시 말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새로 물려받은 이 목장으로부터 충분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예고 없이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신 재산을 어느 정도 빼돌리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신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에워싸서 핵 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몸짓을 하면서 한쪽 손을 들어 허공을 내리쳤다. 우린 모두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낡은 기계장비, 부속품들이나 교차하고 모든 소나 송아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쫓아다니는 것뿐이죠. 재밌는 일이죠. 당신은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너야.
그가 한 말의 이면에는 어떤 암묵적인 위협과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키트는 거의 위협적인 운동에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목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꿀꺽 삼켰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생각에서 그곳을 떠나려고 돌아섰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의 출현이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선 모양이다. 보노양, 가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롱 섞인 독재적인 어투는 마치 성광과도 같이 그녀의 전신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이 새끼. 그녀는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온몸이 마음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키트는 안간 힘을 다해 정신을 바짝 차린 후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갈색 눈은 노여움에 불타고 있었다. 이젠 제가 움직이는 것까지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녀가 그 격분해서 말했다. 그는 키트의 반항적인 태도를 묻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집에 대해서 당신과 상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격분은 수수께끼 같은 두 마디의 말에 진정되었다. 그 두 마디란 할아버지와 집이란 말이었다. 어떤 집 말입니까? 물론 이 집입니다. 리즈 탈부터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이마에는 찡그림으로 인해 주름이 져 있었다. 이 집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 집은 한두 번 정도의 한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청소는 물론이고 부엌의 천장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실수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미리 알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다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그의 미소 속에 냉소가 어렸다. 여기선 얼마나 묵으실 건가요? 아직 묵을 기한을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그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가 대답했다. 전 가정부도 요리사도 아닙니다. 그녀가 다소 반항 섞인 몸짓으로 고개를 바싹 치켜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이곳의 방문이 좀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잠시 머물 것인데도 말입니까?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 생각으로는 친구들만 생각해보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묵고 있는 오두막집에서 청결한 담요를 급히 서둘러 준비해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만일 키트가 자기와 네이트가 살고 있는 집으로 그를 초대할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역시 오산일 것이다. 프랭크 자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죠.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당신의 식사를 위해 음식을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키트는 제자리에서 갑자기 돌아서더니 새 그물창으로 된 문을 박차고는 저택 밖으로 뛰어나갔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면서 말뚝에 매인 채 인내심 있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릉말 쪽으로 가면서 그녀는 그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고 내심기 됐다. 키트는 말과 고삐를 고리 모양으로 감아진 다음 잽싸게 안쪽 위로 올라타고는 말의 옆구리 부분에 박차를 가하여 말의 우리가 있는 앞쪽을 향해 달렸다. 그곳에 이르러 키트는 말에서 내린 다음 말의 등에서 안장과 그것의 밑 깔개를 벗겨내리고는 말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모두 풀어주었다. 분노를 가라앉혀서 그런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마구를 보관하는 곳에 안장과 제갈 그리고 꽃비 등을 넣어두었다.
그때 마침 프랭크가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키트는 그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도 무시했다. 루처럼 프랭크도 과거 한때는 여기저기 방랑하며 돌아다녔던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도로 뭔가를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키트는 마구를 치워두고는 우리를 떠나 작고 아담한 자기 집이 있는 쪽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대저택 쪽으로는 눈길을 한 번도 돌리지 않았다. 키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소리는 저가 그녀의 할아버지에게로 전달됐다. 키티 너냐? 네, 저예요. 부엌에 있던 할아버지가 키트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남자기 왔다는 소식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실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키트는 좁게 지퍼를 열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나서 부츠를 벗고 모자를 벗었다. 벌써 거분하고 얘기를 나눈 거냐? 네이트 보노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그는 손녀딸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대강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 그 사람과 얘기 나눴어요. 그녀는 획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키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키트를 타일렀다. 그분은 내가 비난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시다. 전 그분이 이곳에 온 것을 비난하진 않아요. 모두 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뭘.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어쨌든 그녀는 남작의 방문으로 인해 지금 방문에 있는 남작이 아닌 과거의 남작을 말한 그녀의 성격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막을 형성하게 되었다. 키트는 조리대 옆에 서서 남작딸 이제 남자이 와가지고 이제 딸만 갈린 딸하고 눈 맞아가지고 이 아가씨를 낳은 거죠. 이제 키티가 그래 보면 이제 남작의 딸이 사실은 이 키트가 남작의 딸인데 이제 자기 상속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상속을 이제 뺏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작의 딸. 이 여자가 이 키트가 남작의 딸입니다. 이제 키트는 조리대 옆에 서서 유리로 된 전기 냄비 뚜껑에 김이 자욱하게 서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녁밥이 되려면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저녁 먹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고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이렇게 해서 남작의 방문에 대한 얘기는 일단락되어졌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키트는 부엌에 있는 조그만 식탁에서 일어나 그릇들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네이트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말을 꺼냈다. 새 난장님께서 오늘 저녁 대저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단다. 할아버지나 가세요. 그녀는 차분하고도 꺼리낌 없이 말했다. 전 정리해야 될 소리가 많아서요. 우리 둘 다 초대받았단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녀가 누구인지 그 남작이 알기도 전에 초대한 거겠죠. 전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초대 응하지 않더라도 크게 서운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저녁 먹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모두 옮겨놓고는 우유잔을 가지러 갔다. 오후에 남장님 만났을 때 너 무슨 일 있었던 거냐? 그가 파이프에 성냥불을 붙이고는 한 모금의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전 처음에 그가 무단 침입한 어떤 관광객이나 신문기자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그 사람 보고 농장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제 입장대로만 행동했죠. 이건 모두가 그 사람 탓이라고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네이트 보노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난 그가 너에 대해서 그리고 내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내게 손녀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뭇 놀라는 눈치더라.
아무래도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게 좋을 듯. 그러지 마세요.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키티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다. 그녀의 심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가 두 눈에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느라 애를 썼다.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키터가 다시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설사 그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제 생각이지만 그 사람은 이곳에서 그리 오래 머무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남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들은 잠시 목장에 머물면서 그동안 한 대를 받을 뿐이에요. 그녀가 매몰차게 말했다. 그리고 나선 자기네들이 성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가겠지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네이트는 파이프를 지그시 물면서 키트의 말에 동의했다. 그의 말엔 다소 찬바람이 있는 것 같았다. 당연하죠. 그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니까요. 그러니 이번 남작도요. 이전엔 다른 남작들과 뭐 크게 다르겠어요. 그녀는 어석거리며 말을 했다. 그분은 곧 떠날 거예요. 그리고 목장의 모든 일들도 그가 방문하기 전과 다름없이 진행될 거고요. 늘 그렇진 않지. 네이트는 의자를 식탁 밑으로 밀어 넣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순간 키트는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등골이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번 남작의 경우가 자신이 말한 대로 될 거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악물었다. 커다란 연못에 던져진 조그만 자갈로 인해 이는 잠물결 정도로 남작의 출현이 미미한 상황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큰 돌이 첨벙거리고 던져졌을 때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 지금 대저택으로 갈란다. 네이트가 말했다. 그러세요. 그럼 전 부지런히 설거지를 해놓고 서류 정리 작업을 해야겠어요.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게다. 네, 제 생각으로도 아마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도 같은 생각인 듯 싶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서서 수도꼭지 쪽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분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손녀딸의 또 좀 어깨를 나둑거리면서 그녀의 심정을 헤아렸던 듯이 짧게 어루만져 주었다. 알았다, 이 녀석아. 그녀는 수도꼭지 물을 틀면서 약간 오만하고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에게 제 안부나 전해주세요. 키트 할아버지가 문을 닫고 나간 후 그녀는 혼자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보호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허식으로 했다는 것을. 그러자 그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녀는 그토록 거칠고 그토록 냉정하게 행동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게 2편 몇 분짜리고 이 재밌거든. 3. 냉정. 3장 냉정. 오전 중에는 울타리 교체 작업을 끝내야 했다. 그리고 울타리 기둥은 전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세워야 했다. 고족한 목장의 외로운 조수들은 꾸준히 우유를 생산해왔다. 키트는 오전 중으로 이 조수들의 젖을 짜서 그것을 냉동실로 옮겨다 놓는 일까지 해야 했다. 키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자를 쓰고 남성용 셔츠에 달아빠진 청바지와 부츠를 신었다. 키트는 축사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시내 외출할 때의 복장을 하고 있는 누를 보고서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산뜻해 보이는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서 소형 트럭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딜 가시는 거죠, 류? 그녀가 물었다. 오전 중으로 울타리 기둥을 새로 교체하려고 제가 부탁드렸을 텐데요.
그랬지. 그런데 남장님께서 시내에 함께 가자고 부탁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그런 몸짓으로 대저택 쪽을 가리키며 사정을 내겠다. 그녀는 눈에 핏발을 곤두세웠다. 남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키터가 낯을 불키며 노발대버렸다. 제가 어제 그 시킨 그 일을 그 일 먼저 하시라고요. 키터 번호 그런 식 고자세로 날 대하지 말라고. 누가 뻣뻣하게 나왔다. 내가 기저귀를 차고 이거 주위를 아장아장 그럴 딴에부터 니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카카시나 하는 게 잊지 말라고. 그렇다면 아저씨는 제가 이 목장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맞받았었다. 이곳에서의 명령은 제가 내립니다. 이 목장의 소유주로서 저는 이곳이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드 뒤에서 누군가가 나지막한 음속으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돌면서 말했다. 리즈 탈보트와 그녀가 마주쳤다. 그는 냉소 어린 눈빛에다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며 뭔가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키트는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와 아주 근소한 거리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키트와 자신의 어깨 너비 정도의 밀집한 거리에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그의 키는 위협적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활력에 넘쳐 보이는 그는 그녀의 정면에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자기보다 우세한 힘을 지닌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그의 지위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물론 당연히 남장님께서 이곳의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계시겠죠. 마지못해서 내키지 않는 말을 꺼낸 그녀의 음성이 소극적으로 들렸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명령이 먼저 내려진 상황에서 그 사람을 소환하여 다른 명령을 내리고는 여기를 돌아보겠다고 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사가 아니런지요. 적어도 이곳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먼저 도로 주변의 울타리를 선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남장님은 시중도느라 술을 마시고 술집 주위를 비워한다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희 일꾼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로서는 그것을 못 본 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번호양, 당신의 일꾼들 중 한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번호양, 당신의 일꾼들 중 한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냉소 섞인 그의 목소리는 당신의 란 대명사의 소유격을 강조하였다. 이 표현 멋있죠. 부드러운 냉소적인 그의 목소리는 아이고 당신의 란 대명사의 소유격을 강조했다. 참 이제 소설도 표현이 그녀의 입장 표명은 사실상 너무나도 불확실했기 때문에 키트는 잠자코 듣고만 서있던 목장의 일꾼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면서 그 문제의 급수를 비껴갔다. 루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울타리 쪽으로 나오세요. 그때 그녀의 도전적인 시선은 다시 리즈 탈보트에게로 향했다. 남장님이 자동차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겁니까? 밤새 타이어 공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비 타이어까지 말입니다. 리즈 탈보트가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면서 말했다. 그런 그의 표정엔 뭔가 재밌어하는 기미가 엿보였다. 제가 자동차의 사정을 루에게 얘기했더니 마침 소형 트랙으로 시내를 나간다고 하길래 같이 타고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키트의 시선이 루에게로 향하였다. 시내에는 뭐 때문에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녀가 물었다.
루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핑계를 냈다. 트랙터 부속품 장사를 하고 있는 소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 중에 이제 한 대를 폐차시켰거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 고장난 우리 트랙터 부속품하고 뭐 깔아 끼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가져오려고 했지. 그 사람이 하는 가게는 시내에서 1마일도 이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또 마침 또 남장님께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둘이 함께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키트는 화가 나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루의 말을 받았다. 그럼 울타리 작업은 어떻게 할 작정이셨죠? 그거는 또 오후에나 하려고 했지. 온 시내를 오전 내내 돌아다니고 나서요? 루, 그럼 당신께서는 울타리 작업을 하러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리즈 탈보트가 냉담한 어투로 제의했다. 보노 양이 저와 같이 시내로 가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트랙터 부속품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가 잘 알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 숙이고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키트의 명령은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지만 리즈의 명령에는 복종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 면전에 있는 리즈에게서 알 수 없는 그녀의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은근히 분한 마음이 들었다. 자동차 운전사로서 리즈가 그녀를 지목했다는 사실 역시 합당하지 않았다. 키트는 자기가 요리사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닐 뿐더러 자가용 운동사도 아니란 사실을 리즈에게 주지시키려고 했으나 말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보노양, 제 생각으로는 그녀를 바라보는 리즈의 예리한 시선에는 진지함이 엿보였다. 이 목장의 지배인은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그뿐입니다. 사실상 농장은 거의 그녀에 의해 운영되었다. 네이트는 부인과 사업을 한 뒤 목장 경영에 흥미를 잃었으며 그로 인해 자기의 임무를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리즈 탈부터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비록 그렇긴 했어도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키트로서는 리즈에게는 더 이상의 할아버지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그를 두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령은 할아버지께서 내리시고, 그녀가 다소 몰리는 듯한 입장에서 말했다. 제가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키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리즈가 전혀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뭐 특별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시내에 같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냈다. 시내까지 태워다 드리죠. 좋습니다. 리즈는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린 자신의 손목에서 번쩍거리고 있는 금으로 된 시계를 보았다. 옷 갈아입는데 10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녀가 은근히 반항 섞인 어투로 말했다. 그녀의 복장은 그녀의 갑옷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름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방패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의 복장은 그녀 자신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꼭 갈아입어야 됩니까? 그는 결정적으로 그녀의 몸매를 볼품없게 만든 남자 복장을 비우는 듯한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그때 그의 한쪽 입가에는 습관인 듯 보이는 묘한 표정이 연출되었다. 정말 갈아입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떠날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전 달리 준비할 게 없습니다. 키트가 도전적인 말투로 말했다. 리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손가락을 위로 하여 몇 피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주차해 있는 소형 트럭을 가르쳤다. 키트는 그가 따라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오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낸다고 생각하니 적잖이 긴장이 되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었다. 적어도 리즈의 출연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다 해도 그녀가 지금 그에 대한 적대감을 그토록 고조시킬 때는 아직은 아니었다. 리즈 탈보트가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타고 있는 동안 키트는 이미 시동을 끌고 변속기어를 넣고 있었다. 그들을 태운 트럭은 울퉁불퉁한 방목지를 지나 고르지 않은 경사진 길을 들컹거리며 달렸다. 그들은 울퉁불퉁한 길에서 오는 충격을 감내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차는 여전히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차를 좀 천천히 운전을 한다면 덜컹거리는 것이 덜할 것이라는 것을 키트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길을 왜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죠? 차가 덜컹거리는 것을 잘 참으면서 리즈가 물었다. 고쳐도 금방 다시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여름까지는. 키트는 운전대가 혹시라도 손에서 떨어져 획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꽉 잡고 있었다. 이곳엔 심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다가도 봄에 폭우가 한번 쏟아졌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니 노면 상태가 그녀의 말 그렇게 폭우가 쏟아니 노면 상태가 좋겠어요? 길이 비에 쏠려서 엉망이 된다고요. 차는 여전히 덜컹거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갈이 깔린 지방도로에 이르렀어야 그나마 흔들거림이 들었다. 이 길은 또 안개처럼 뿌연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켰다. 이때 키트의 주의가 분산되었다. 그녀는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이어져 있는 도로와 불모지이긴 했지만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키트가 보아온 여러 곳의 자연경관 중에 이곳처럼 실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 곳은 없었다. 홀로 쓸쓸하게 평원 위에 돌출되어 생긴 고립된 산은 지평선과 맞닿아 있었다. 청청이 켜를 이루고 있는 기암절벽들은 불에 구운 붉은 벽돌색에서부터 이따금씩 검은색 줄무늬가 나있는 황갈색과 질이 낮은 갈탄색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의 암석들로 서로 맞물려 있었다. 게다가 이런 경관을 압도라도 하려는 듯 키가 무성한 초목들이 우거져 푸르름을 한창 더해주었다. 이러한 풍경은 소위 불모지대가 제공해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천혜였다. 천혜. 하늘이 주는 은혜였다. 그리고 쑥과 온갖 다양한 야생하들이 평원을 빽빽하게 뒤덮고 있었다.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된 구불구불한 계곡과 그 계곡을 타고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넓은 입양포들과 버드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경사진 북쪽으로는 향나무 속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협곡과 작은 골짜기와 암청대지 그리고 푸른 초목으로 뒤덮인 목초지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암벽은 이따금씩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나 이 경관은 또한 늘 보는 이의 눈을 현혹시키고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다. 키트는 이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연경관에 도취해 있던 그녀는 느닷없는 질문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키트는 소형 트럭의 옆자리에 그 남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눈빛이 들어있었다. 아마도 그는 어떤 순간을 고대해 왔던 것 같았다. 예리한 그의 시선에 그녀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21살이에요. 남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차가우리를 만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도전적인 어떤 처음의 자세로 돌아갔다. 35입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오르막길의 정상에 다다르면서 키트의 시선은 도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불만 섞인 소리로 냉랭하게 말했다. 이것 보십시오, 보노 양. 그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냉소적인 어투로 말했다. 그를 쳐다보지 않고서도 키트는 그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냉소를 짓고 있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상당히 강하고 거칠다는 인상을 제게 심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통 모르겠군요. 키트는 계속해서 그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예면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근육이 긴장되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제가 이제껏 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단단한 막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서 그렇게 단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 이유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이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불 켜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키트가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가 입에 물고 있는 담배 끝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담배의 연기에서 향내가 느껴졌다. 그 향내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저도 한 개 피워도 될까요? 키트가 청했다. 이 담배는 공장제 콜련인데요. 그의 갈색 눈에는 그녀를 조사하는 눈빛이 보였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어디 많이 보던 말투인데 이거. 그녀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리즈가 담배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저는 당신이 씹는 담배나 저는 당신 씹는 담배나 아니면 걸련을 즐겼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불을 붙인 담배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당신이 피우는 걸련이 남성적인 멋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키트는 자신에게 여성다운 멋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그가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의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담배 필터가 있는 부분까지 피웠다. 빡빡. 언제 한번 꼭 피워봐야겠는걸요. 안 그래요? 그의 말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제까지 누군가가 그녀에게 애를 먹이거나 놀렸을 경우에 그녀는 그에게 여지없이 심술궂게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녀가 보이는 무관심과 냉담함은 그녀 본래의 의사와는 일치하지 않고 비켜간 것이었다. 이 경우에 리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 바로 이 점에 대한 핵심을 그가 찔렀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셈인 것이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죠? 더욱 과열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성은 보이지 않은 채 리즈는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네이트 할아버지와 마르타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죠. 그녀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고는 덧붙여 말했다. 저희 조부모님,
또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했다. 뭘 말인가요? 키트가 또 한 번 이마살을 찌푸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부모의 성을 따 이름을 썸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르면 친근감이 생기고 의지가 되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 이외의 다른 사람도 바라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키트는 시선을 도리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중한 눈빛을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다. 부모님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엄마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녀가 독특한 몸집으로 어깨를 살며시 약간 들면서 말했다. 전 두 분 중 한 분도 기억하지 못해요. 제 부모님은 바로 사진 속에서 본 사람들의 이름들과 같아요. 그러면 바로 지금 말한 그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키트는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남장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슨 정신분석이라도 뭐 하시라는 겁니까? 사진 속의 인물과 이름이 같다면 리즈입니다. 당신께서는 그 이름을 말하는 쪽이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탈보트입니다. 하지만 칭호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하나의 말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건 또 왜 그렇죠? 키드가 저돌적으로 났다. 남장님께서 기타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 칭호까지 물려받은 남장님께서는 기타 다른 모든 것들과 더불어 칭호까지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요? 네? 전 칭호 따윈 없습니다. 리즈 탈부트가 트럭 내부에 장치된 재트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전 미국 시민이지 영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분명히 영국에 있는 남장님의 성에서 단 며칠이라도 지내보시면 그곳이 편하실걸요? 키드의 질문은 신랄한 빈정거림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실망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영국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팔아버리기라도 하셨나요? 제가 처분하진 않았죠. 저희 선임자께서 몇 년 전에 처분하셨습니다. 정말 안 됐군요. 성이 없으니 칭호도 없겠군요. 키트가 말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었나 봅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것을 처분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보려고 했을 텐데. 키트는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의 옆모습을 찬찬하게 뜯어보았다. 뭐시고? 남장님께서 한 가지 유산만 상속받으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군요. 그만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녀의 시선과 그의 눈길이 마주치자 그녀가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캐더린, 당신께서는 당신의 고용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십니까? 상당히 냉소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나직막하게 그가 부르자 그녀는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다. 리즈 탈부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가 듣지도 않은 채 말을 계속했다. 사실상 유산 상속세를 내고 나니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더군요. 플라잉 이글 목장 말고는 다른 유산을 상속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난장님? 그녀는 푸르럭한 낯빛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렇습니다. 플라잉 이글 목장뿐입니다. 남작부인. 쫓기네. 플라잉 이글 목장 말고는 다른 유산을 상속하게 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장님? 그렇습니다. 플라잉 이글 목장뿐입니다. 남작부인. 그녀는 그로부터 여성의 칭호를 듣고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다. 왜 절 그렇게 부르시죠?
키드가 사나운 표정으로 이제 그를 쳐다보면 말했다. 그 칭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싫어요, 절대로. 그녀가 쏘아붙였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남자이란 칭호를 쓰지 말도록 합시다. 시내에 도착한과 동시에 거의 단호한 지시가 내려졌다. 키드는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야심만만했던 무르스 후작이 여름 별장으로 1880년대 초에 지은 대저택의 붉은색 지붕을 가리켰다. 미국인 모르스 후작 부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메도라 시내와 불모지였던 노스닥 코타를 새로이 개척하는데 한몫을 했던 미조리 강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꽃봉오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대저택이 보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당도한 곳은 한 자동차 수리센터였다. 그들은 그곳에 둘러 공기 빠진 타이어의 수리를 부탁했다. 키드는 리즈에게서 받은 질문과 거의 호기심 어린 표정에 대해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가 주로 대하는 남자라고는 루 혹은 프랭크 아니면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그녀는 목장에서 늘상 접해온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남자 동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목동으로 잘못 인식될 수는 있지만 리즈 탈보트가 평범한 목동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잠깐만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되리라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키드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자동차 수리센터 앞에서 키드가 트럭을 천천히 돌리면서 말했다. 가능하다면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럼 전 남장님을 시내에서 내려다 드려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트랙터 부속품을 보러 가십니까? 그가 물었다. 네. 그녀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전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의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다시 지었다. 사람 구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류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키드가 쌀쌀하게 말했다. 특히 남장님이 누구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중에 누구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남작. 아니 탈버트 씨. 손에 달렸죠. 그녀가 그의 호칭을 정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트럭을 도로변으로 낸 다음 그를 내려주었다. 이 메도라 시내는 그리 크지 않으니까 일 마치면 제가 찾아볼게요. 그녀의 일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못마땅해 하는 기미가 엿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트는 볼일을 보고 가면서 속으로 뿌듯한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정오가 다 돼가는데도 그녀는 시내에 돌아오지 않았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가게를 찾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곳을 찾고 난 후에 목장에 있는 트랙터의 망가진 부속품과 그 가게에 있는 부속품이 제대로 맞는 것인가를 판별해내는 일이었다. 시기상으로 전몰장병 추모 기념일 미국의 기념일로 5월 30일 남부에서는 주에 따라 4월 26일, 5월 10일, 6월 30일 주간이 가까워온 때였다. 그래서 시내에는 온통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키드는 차를 타고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았지만 리즈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우체국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걸어서 그를 계속 찾아다녔다.
관광객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카우보이 아니면 카우걸이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며 자기를 쳐다보는 호기심에 찬 시선을 무시하면서 키트는 시내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남자가 어디 있나 하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도 하고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했다. 외도라시의 중심가는 다 몇 블록밖에 되지 않았다. 키드는 시내 중심가 곳곳을 전부 돌아다녔다. 아따야, 그녀는 돌아서서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 트럭을 세워둔 대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키드는 러프라이드 호텔을 지나면서 리즈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장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 호텔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지금 절 찾고 계셨습니까? 리즈가 문 옆에 서 있었다. 키트가 재빨리 멈춰섰다. 네, 여기 계셨군요. 그녀는 그를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서 점심이나 좀 먹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식사나 할까요? 그는 뒷걸음으로 호텔 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서 점심이나 좀 먹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식사나 할까요? 그는 뒷걸음으로 호텔 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는 이제 근데 이 남자가 좀 참 이게 뭐래도 매너가 좀 있죠. 매너가. 그녀가 홀 안으로 두 발짝도 채 들어놓기 전에 그는 억센 손으로 그녀의 팔꿈치 부분을 꽉 잡았다. 두 발짝도 들어놓기 전에 그는 억센 손으로 그녀의 팔꿈치 부분을 꽉 잡았다. 키드는 순간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른 듯 리즈 탈버트의 건강한 체격이 떠올랐다. 위로 치켜든 그녀의 시선과 베일에 가려진 알 수 없는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키트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늘 조롱기가 깃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굳게 담은 그의 입에서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제 자리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오른쪽으로 키트를 인도했다. 그들이 앉을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서 꽤 떨어져 있었으며 벽을 마주하고 있는 2인용 테이블이었다. 키트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녀를 흘끗흘끗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저하고 좀 성향이 이제 저도 구석자리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녀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다. 커피와 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앞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다. 키트는 리즈가 호의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먼저 그 맞은편으로 돌아가서 의자를 당겨 꺼내고는 자리에 앉았다. 모자를 벗으시겠습니까? 나지막한 그의 음성은 그녀를 놀리는 듯한 의자였다. 리즈는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 뒤쪽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키트가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러시면 어떤 다른 여자처럼 머리가 엉망이거나 아니면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또 아저런. 아이고. 어디까지 읽었노?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상당히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는 그런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키트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의 입 주위로 웃음기가 번졌다. 그 미소의 암시는 그녀의 대답에 대한 반가운 감정이 노출이었다. 저 아직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데요. 그녀도 사실은 배가 고팠다. 아유, 나는 목이 마르다.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 네이트도 아마 지금쯤이면 점심 식사를 다 마쳤을 것이다.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이 목장으로 돌아갔을 때 허둥지둥 이것저것 식사 준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즈가 손짓으로 요정어번을 불렀다. 그녀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키트는 메뉴판에 나와 있는 샌드위치 항목을 슬쩍 쳐다보고는 젊은 여정어번에게 주문을 했다. 그녀는 리즈와 더 이상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반면 그녀는 레스토랑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곳의 그림들은 전원적인 소박한 멋을 풍기는 그 식당의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주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 사이에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사진과 초창기 불무지 시절의 목장 경영주였던 모로스 후작의 사진, 그리고 플라인 이글 목장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남작의 사진도 걸려있었다. 키트? 어느 한 여성의 음성이 그녀 그림에 정신이 팔려있는 키트의 주위를 깨트렸다. 키트 번호, 너 맞지?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녀 나이 또래의 금발이 한 여인이 멈칫멈칫거리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약간 소극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해 보이는 그녀가 키트의 모습을 헐끔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키트는 그녀가 예전에 학교 동창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금발 여인이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자 키트는 활짝 미소를 지었다. 키트, 내가 키트 맞지? 그녀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다. 난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같이 온 친구에게 제 키트 번호하고 키트 번호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애 말이야. 하고 물어봤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너라고 확신하지 못했거든. 안녕 캐롤린. 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의 구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우려되었는지 다소 무뚝뚝한 음성으로 인사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정말 얼마만이니? 캐롤린이 반가운 표정을 인사하면서 계속 말을 읽었다.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만난 게 몇 년 만이야. 안 그러니? 정말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키트에게 그녀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새록새록 돌았다. 캐롤린 네스빗과 우정을 약속한 건 학창시절이었다. 그러나 키트는 다른 사람들과 속을 터놓고 지내오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도 그렇게 잘 어울린 것은 아니었다. 이런 키트와는 또 달리 캐롤린은 이 순간에 이렇게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이 꽤나 기쁘고 반가운 모양이었다. 그녀에게는 매우 즐거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캐롤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말 근사해 보인다, 키트. 구릿빛으로 걸린 키트의 피부를 바라보는 캐롤린의 푸른 눈이 반짝거렸다. 잘 있었어. 넌 어떻니? 그녀가 되물었다. 나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들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결혼했어. 그녀는 맨손을 들어 끼고 있는 결혼 반지를 보여줬다. 이제 내 이름은 컬렌이야. 그런데 아직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 뽀까 나는 2년 동안 교제하다가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했지.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빌어. 키트는 캐롤린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갑자기 테이블 옆에서 침착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채 서 있는 리즈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두 친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키트의 온 신경이 캐롤린에게 쏠렸을 때 리즈가 일어섰던 모양이었다.
그의 갈색 눈에는 민첩하면서도 조심성이 엿보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키트에게로 가 있었다. 뭉툭한 조각상과 같은 그의 표정을 그녀로서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키트는 아주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자기가 그의 세심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이 순간에 자기를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식한 키트는 그가 신경 쓰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에 공연히 그가 끼어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키트가 캐롤린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렸을 때 그녀는 캐롤린이 리즈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리즈는 격식을 갖추면서 끈기 있게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그러한 그를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키트는 캐롤린의 표정에서 그녀가 뭔가 알고 싶어 한다는 눈치를 읽었다.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서 있는 그의 태도는 키트로 하여금 그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다. 애는 캐롤린 컬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같이 학교에 다녔어요. 그녀는 장인애들이 주로 주고받는 대화를 이미 들어서 리즈가 알고 있었을 사실을 그에게 말했다. 이미 두 분이 나누시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약간의 조롱기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리즈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건발의 여인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캐롤린 이브는 키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약간의 반항기 어린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플라잉 이글 목장의 주인이신 남장님이시여. 그녀는 그의 칭호를 강조해서 소개했다. 그러나 리즈는 그녀에게 책망 어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건발의 여인은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안색이 확 변하면서 적잖이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캐롤린은 말을 못하고 짧은 식견에 그에게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춰 인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고개만을 숙여 인사를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목이야. 당한과 경외감에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자기 친구에게 약간의 미안한 감은 들었지만 학교 친구였던 그녀가 그의 신분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리즈는 그 상황을 잘 알아서 무리 없이 이끌어갔다. 그가 한 손을 내밀면서 그리고 요유 있는 남성의 너그러운 표정을 보이면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리즈 탈보트라고 합니다. 클렌 부인. 그녀는 캐롤린이 꽤나 어색하게 악수에 응원한 것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내색하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장님. 캐롤린이 우물우물 인사했다. 제가 남장이란 칭호를 이미 버렸다는 것을 보니 보니 양이 알면서도 절 놀리느라고 재미삼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다정다감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의 말은 어리둥절해 있던 캐롤린을 편안하게 해주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던진 그의 요유 있는 말은 처음 소개될 때의 딱딱한 격식을 사라지게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차분하게 했다. 키드 역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노스다코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탈부터 씨. 이게 뭐 마을 이름이 어렵네. 노스다코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탈부터 씨. 캐롤린 좀 더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인사했다. 전에 언제 이곳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바로 어제 도착했습니다. 바로 어제라. 키트가 속으로 생각했다. 어제 온 인간 같지가 않았다. 그때 요정어머니 주문한 식사를 가지고 왔다. 그러자 그들의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요정어머니 음식을 놓고 가자 다시 시작되었다.
저 때문에 점심 식사를 못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건발의 여인이 막 자리를 떠려고 하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인사를 했다. 정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탈버터 씨.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가 남성적인 미소를 지으며 역시 그녀에게 인사했다. 캐럴린이 키트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녀 얼굴엔 일시적이나마 다정스런 웃음이 일었다. 캐롤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다. 얘.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시선이 잠깐 리즈에게 머물렀다가 키트에게로 옮겨갔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는 캐롤린의 얼굴에는 행복해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키트.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지금 보니까 내가 남장님, 아니 탈보트 씨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 내 생각인데 나중에 아마 멋진 사이가 될 것을 흐려가며 캐롤린이 툭 내던진 말에 키트의 표정이 싸늘해지면서 테이블의 분위기가 벼랑간 냉랭해졌다. 그러자 금방 캐롤린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눈치였다. 키트 미안해. 그녀의 뺨이 새빨개졌다. 그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다만 괜찮아. 키트는 자기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리즈를 의식하고는 캐롤린이 사과를 하는 도중에 말을 걸어쳤다. 우리 조만간 언제 한번 또 만나자, 캐롤린. 키트의 이 말은 일단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자 키트, 안녕. 금발의 여인이 쑥스러워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학교 동창생이었던 캐롤린이 물러가고 난 다음 리즈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키트는 그를 외면하고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키트에 대한 끊임없는 그의 관찰에 그녀는 속으로 뭔가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품고 있는 몇 가지 호기심을 풀어주기로 했다. 전 저런 사람들이 싫어요. 키트는 지나칠 만큼 냉정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했다. 한번 보세요. 온 식당 안을 둘러보고 있는 그녀의 갈색 눈은 경멸에 번득했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리즈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벌써 그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금방 저 사람들은 캐롤린처럼 당신들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남장이란 칭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귀족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당신을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볼 겁니다. 키트는 홈프라이 삶은 감자를 10개 썰어서 버터로 볶은 것에 소금 병을 들어 소금을 뿌렸다. 그리고 말을 계속이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사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곧 제 이야기대로 될 테니 두고 보세요. 그리고 집안일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 것입니다. 클랜 부인에 대해서 당신이 좀 인색한 것 같군요. 그녀의 말에 흥미있어 하면서도 그의 말에는 약간 냉수적인 데가 있었다. 그 사람 상당히 재미있는 젊은 여성분인 것 같던데요. 당신이 그 여성분에게 소개했을 때 놀라는 그 표정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만일 그 애가 여기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당신이 누구라는 걸 미리 알기라도 했다면 그애는 마치 시녀처럼 행동을 했을 거예요. 키트가 대받아쳤다. 그 여자분이 저한테 좀 전에 보였던 행동을 가지고서 당신이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까진 없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실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죠. 그녀는 앞에 있는 음식으로 주의를 돌리기 전에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건 그렇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저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리즈가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아마 그것은 그의 나름대로의 생각에서일 거예요. 키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라노? 제가 플라잉 이글 목장에서 쭉 자라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애는 목장 소유주이면서 젊으신 남장님이 목장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였을 겁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그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캐롤린은 사실 제 친구는 아니에요. 그앤 단지 저와 같이 학교에 다녔던 동창생 사이에 불과해요.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키터가 차분하게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그들 둘 모두가 음식 쪽의 주의를 돌리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그들이 거의 식사를 다 마칠 때쯤에서 여조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포트를 들고 왔다. 커피 좀 드릴까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네. 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식은 물로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만 전 됐습니다. 그가 사양했다. 프렌치 프라이드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주세요. 키트는 초조하지 않고 주문했다. 그가 검은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물었다. 뭐라고요? 프렌치 프라이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정어머는 그가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키트가 주문한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다시 분명하게 물어봐야겠는데요. 자기 이외의 또 다른 사람인 여종원을 바라보는 니즈의 얼굴에 사람을 압도할 만한 정도의 매력적인 미소가 어려 있는 것을 키트가 또다시 목격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 아이스크림은 우선 항료로 계피와 육두구를 가미하여 라이스 크리스파이로 마른 다음 아주 잠깐 동안 프렌치 프라이어에 넣죠. 그런 다음 그것을 다시 꺼내어 거기에 퍼지, 설탕, 버터, 우유, 초콜릿을 넣어 만든 연한 캔디를 듬뿍 넣고 그 위에다가 거품처럼 되어 있는 크림을 듬뿍 뿌린답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요령을 기계적으로 줄줄 외우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덧붙였다.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남장님, 한번 꼭 드셔보셔요. 그의 칭호 사용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키트가 정면으로 그의 쏘쏠한 시선을 잡았자 그녀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흘렀다. 뜨고 보니 맛이 근사할 것 같군요. 하지만 전 그냥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어머는 니즈의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채우고는 숙달된 손놀림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 접시들을 모두 치웠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말했다. 남장님께서 혹 다른 후식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물러갔다. 리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으며 키트는 여종어머니의 행동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전에 그녀는 양심적으로 솔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꽤나 이중적이었다. 그때 키트가 주문한 후식이 나왔다. 전에 그녀는 꽤나 양심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꽤나 이중적이었다. 아유 배. 키트가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따먹고 있을 때 그녀는 리즈가 이 작은 소리로 낄낄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인상을 쓰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시죠? 당신과 그 후식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 그의 눈엔 조롱 섞인 웃음이 어려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마치 어떤 잔인한 총잡이가 어느 선술집에 들어가서
아, 마치 이제 어느 잔인한 총잡이가 어느 손술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주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째서죠? 기대가 경직된 태도로 물었다. 그는 그녀의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을 즐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성적 성향을 말해주죠. 리즈가 부드러우면서도 다소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줬다. 그런 아이스크림 감성적인, 저는 아이스크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가다 먹지. 그런 성향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왈가닥 처녀들 같은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딱딱한 외모와는 달리 그 내면에 상당한 감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태도에 속으로 안달이 날 지경이다. 깊은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그의 시선은 남성용 면셔츠를 입고 있는 키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밋밋한 남성용 셔츠가 그녀의 가슴 부위에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감출 수는 없었다. 더욱이 그녀가 그의 세심한 관찰에 심적으로 동요되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것의 윤곽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키트는 반짝이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아이스크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의 견해를 묵살하긴 했지만 어쩐지 그녀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후식을 기계적으로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 맛있게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의 맛이 예리한 그의 말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았다. 어쨌든 그녀는 묵묵히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다. 그러나 뱃속에서 그 어쨌든 그녀는 묵묵히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다. 그러나 뱃속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리즈는 커피를 다 마신 뒤 차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네. 다 드셨으면 나갈까요? 네, 언제든지요. 키트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하면서 그의 제안에 동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던 때는 몇 번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그가 더욱 믿기 느껴졌다. 사실 그것도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적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방문이 아주 짧을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고 아주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있게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자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이에 그는 식사값을 지불했다. 그들은 자동차 수리센터에 들러 수리한 자동차 타이어를 신고 목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마치 서로 레스토랑에서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 말이 없었다. 3장까지 했습니다. 3장까지. 아이고 배야. 이게 재밌거든요, 소설이.